오늘 계속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비가 그쳐서 다행이죠. 어제 그 밀양씨네 집에 저녁에 들렀는데 그 밀양씨 오빠 되는 분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왕창 잡아서 이 놀라운 마음에 소개하는 이야기가 귓전에 들렸어요. 제주도에서는 멸치를 멜이라고 하잖아요. 그 멜이 보통 7월 정도에 잡히는 물고기라고 하는데 지금 6월 초입니다. 6월 초에 엄청나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 멜이 이 강정 앞바다에서. 그래서 많이 잡혀서 기분은 좋은데 기분이 불길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잊어버리고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참돔이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큰 참돔을 처음 봤어요. 5kg짜리, 7kg짜리, 9kg짜리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월척이 넘는 수준의 고기. 그것도 참돔이 멜이라고 하는 그 작은 물고기를 먹이 삼아서 따라다니니까 같이 잡힌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쁜 표정이 아니라 이게 너무 황당하고 불안한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저께 저녁에 제 마음에 왔는데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렇게 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 심상치 않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듯이 이 나라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단히 불길한 기운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임박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7월 달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는데 이 방류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마셔도 상관없다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환경학자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발표와 자료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본은 수산물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수산물 많이 먹지만 일본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2011년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수산물 소비량이 40%로 줄었답니다. 수산물을 먹고 살아가는 수산업자나 소비자나 뭐 수산업자들은 생기니까 생산을 그대로 하겠지만 소비자들이 불안해서 자기 스스로 일본 안에서 소비가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방류까지 하면 그 뭐 소비가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높아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될 상황입니다. 제일 직격탄을 맞는 것은 제주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해 바다일 것이고 동해, 서해는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이제 앞으로 우리야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이야 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다음 세대는 무슨 죄입니까? 선조들이 잘못 선택한 대가를 그 오염된 물 속에 자라는 생선, 해초, 심지어 우리가 일상에서 음식의 간을 만드는 데 쓰는 소금은 바닷물에서 만드는 거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 정부가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더 위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에 그 황제의 것이라고 하는 이제 핵심 논쟁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답변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황제 것이라고 생각하고 황제한테 주고 하느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느님께 드리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표현은 그렇지만 핵심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 중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것 맞아요, 여러분? 하느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상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점유하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본질적으로 다 하느님 거잖아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겼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나의 생명도 사실 내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살을 신성모독에 어긋나는 자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목숨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목숨마저도 하느님 거라.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교리를 얘기하시잖아요. 요즘에 사회교리의 첫 번째 원칙은 인간 존엄성의 대원칙입니다. 인간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하부 원리들이 생기는데 두 번째 핵심이 공동선의 원리예요. 세 번째가 보도성의 원리, 네 번째가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이 네 가지가 사회교리를 이루는 네 개의 기둥인데 그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존엄성은 우리가 말한다고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이 존엄성을 위해서 각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의무로 발생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발생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선택적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이 나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타인의 의무고 나의 권리는 타인의 의무가 되는 거죠. 그 타인이 다른 사람의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타인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한다면 이 의무를 실행하지 않을 때 누가 개입을 해야 됩니까? 의무를 실천하도록 강제하는 수단과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법을 정했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법을 강제해야 하는 강제력이 있지 않으면 누가 법을 지킵니까? 그냥 양심에 호소해서 그냥 지킵시다. 그러면 양심의 도덕률이지 그거는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아니잖아요. 타인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그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힘, 이 힘이 실체가 국가입니다. 국가는 타인에게 의무를 실현하게 함으로써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 강제하는 힘의 핵심이 법이고 그 법을 실천할 수 있는 게 권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우리 사회교리의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 선을 실현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각자의 욕구가 다 충돌하지 않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 사회 자체가 선을 추구하는 욕구를 가지고 그 실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공동선 실현이야말로 인간 존엄성을 실천하는 가장 밑바닥이 되는 것이다. 이게 사회교리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공동선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우리 공동선을 실천합시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선을 실천하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재화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재화, 여기는 자산도 있고요. 거기엔 부동자산, 유동자산, 그 다음에 현물, 현금, 이 모든 게 재화죠. 이 재화는 우리가 먹고 살기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물질적인 요소인데 이것은 자기만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공동선을 실현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벌은 돈, 내가 어써서 얻은 물건, 재산,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정도 있어. 하지만 이 처분할 때, 이 재화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많았어, 우리나라에. 특히 재산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들, 힘께나 쓰는 사람들, 자기 벽장속에
수천만 원, 수억을 가져놓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줬다고 하는 전두환 일가 이런 사람들 내가 번 돈 내 맘대로 쓰겠다고 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고 사회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재화의 보편적 목적 원리. 재화는 보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 자기도 재화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재화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쓰여지도록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씀으로써 타인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타인의 존엄성이 실추되는 상황에서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재화를 우리에게 맡겨준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화는 하느님의 뜻에 맞게 쓰여지는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 그 원칙 하에서 처분권, 자기가 재화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것이 역전될 수 없다. 이것이 사회교리의 이 재화에 관련된 가르침이고 이 재화를 통해서 우리는 궁핍에서 벗어나서 그지 같고 하지만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존엄한데 당장 한 끼 식사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존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삼라만상에 우리 먹을 것들을 하느님이 내려주시고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재화를 우리에게 사용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이 재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재화를 관리하고 분배하는 주체가 있어요. 물론 각 개인이긴 하지만 이 개인이 불법적으로 재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않도록 도둑질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할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국가예요. 그런데 이 한자말 국가라는 말 우리말로는 나라입니다. 국가 경영에 있어서 우리는 국가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게 우리가 3년 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국가의 일원인 국민이고 우리는 백성이고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의 개념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라 개념하고 예수님 시대의 나라 개념이 달라요. 오늘 황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황제, 우리는 그냥 임금 중에 임금을 황제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번역하는 말 황제라는 말은 한자 말이잖아요. 한자가 황제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냥 중국에서는 황제라는 말을 옛날부터 써왔겠지. 이 진나라 때 진나라의 통일왕국을 만들었던 진나라의 왕 진시황이라잖아요. 시황. 진시황이 그전에는 다 왕이었어요. 왕. 춘추 전국 시대도 왕, 하운지 시대도 다 왕이었어.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이 역사 이전에 있는 선사 시대, 자기네들 시조국가 하은주를 실존하지 않는 나라인데 하은주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때 세 왕조의 임금을 현존하지 않는 임금 중에 임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삼황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운주 시대의 왕을 삼황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첫 번째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왕이 자기를 예전처럼 왕이라고 부르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통일을 다 했는데. 그래서 그 전설 속에 남아있는, 신화 속에 남아있는 삼황오제의 소년들이 다스리던 그 중국의 고대 시대를 상정해서 삼황의 황자, 오제의 제자를 따서 자기를 처음으로 황제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통일을 한 중국의 첫 번째 왕이 자기를 참칭해서 옛날에 그 소년들이 다스렸다고 하는 삼황오제의 시절에 그 말을 따서 자기를 스스로 황제라고 부르고 자기는 아래 봉토에 제후들을 세웠어. 우리나라에서도요, 황제라는 말을 언제 썼을까? 기억나죠? 고조. 우리나라 고조선부터 뭐 삼국시대를 거치고 고려시대에 있었고 조선시대에 있었잖아요. 다 황제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선이 망할 때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바꾸면서 고종이 스스로 황제라고称했어요. 그리고 고종 황제 때 끝났습니다. 황제라는 말씀. 일본의 나라가 병탄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한자말로 황제라고 번역했던 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황제는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카이사르는 원래 송씨예요. 우리 최씨, 이씨, 박씨 이렇게 얘기하듯이 카이사르는 로마 황제의 송씨예요. 근데 이 송씨가 보편명사가 돼서 황제를 가리키는 보편명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대손손 그 카이사르 집안이 해먹었으니까. 이 카이사르라는 말이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도 신속 로마 제국이라는 허울뿐인 이름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그 신속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을 체사르라고 하고, 체사르, 시저라고 영어 표현이 나오죠. 시저. 이게 카이사르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신속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러시아가 자기가 제3 신속 로마 제국이다, 제3 로마 제국이라고 자기네들이 척칭하고 나서면서 러시아 황제 이름을 짜르라고 바꿔요. 짜르. 이 짜르가 카이사르에서 파생된 표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세례명 예수님의 위대한 바오로라고 하잖아요. 바오로 사도. 그걸 영어로 폴이라고 하죠. 그러면 불어는 뭐라고 할까요? 폴이라고 하죠. 피터, 우리는 베드로, 피터 이 표현하는데 불어는 피에르가 되잖아요. 러시아는 페데르가 됩니다. 이 카이사라는 발음이 짜르, 시저 이렇게 파생이 됐던 연구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리고 실제로는 18세기 될 때까지 국가의 개념은 이 짜르, 시저의 나라예요. 생사 여탈권, 모든 권력은 딱 한 나라, 황제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물어봅시다. 국가는 누구의 겁니까? 그럼 왕의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황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다 그렇게 안 가르치죠. 국민의 것이라고 할게요. 그 국민이 누굽니까? 우리 각자잖아요. 우리 각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이 개념이 생긴 것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수천 년 동안 황제의 것이었던 것, 왕의 것이었던 것을 우리 백성의 것으로 되돌리는데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랐던 거예요. 그 최초의 사건이 프랑스 대혁명 1789년 그 프랑스 왕권을 끌어내리고 백성이 주권이 되는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너희를 위한 나라는 없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혁명들이 죽어요. 그리고 또 혁명과 반혁명이 엎치락뒤치락 40년 넘게 여기 가지 않았습니까? 나폴레옹은 그 와중에 공격했던 또 다른 황제였어요. 어쨌든 이 왕정제도는 붕괴되고 공화정이 시작되면서 주인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왕과 그 일당들, 우두머리라고 묶었던 사람들이 쥐락펴락 하던 시대에서 이제 법률로 정한 사람들이 국민의 일꾼으로 나서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다스리는 공화정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를 뒤집어 엎고 국민들이 해방을 쟁취해낸 게 아니에요.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얼떨결에 해방을 맞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해방된 나라의 주권 국민이 됐는데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게 아니야. 그러니 아직도 많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는
뇌리에 우리는 아직도 왕정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박정희가 죽었을 때 모든 국민이 그냥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애도하고, 그 유경수 여사가 국모라고 얘기를 하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뽑힐 때마다 마치 왕에 뽑힌 사람처럼 우리는 대우하고, 그 사람들이 임명한 사람들은 마치 예전 고관 대작들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는 사람을 당연히 여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되는 줄 알고 박근혜가 그렇게 최순실을 등에 업고 농단을 했는데도 박근혜가 아직도 상황이라고 여겼던 절반의 국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의 주인이 윤 대통령입니까? 아니라면 누굽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우리에 군림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안내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군림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주인이 일꾼에게 우리 상전이 돼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이렇게 독재를 일삼는 사람들, 이 독재가 가능한 수단이 있어요. 수단이 없으면 독재는 끝납니다. 이 국가가 사람들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권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권력의 실체를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물리력을 가지고 있어서 신체를 부족하거나 압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일단 외부로부터의 오는 위협을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 외부의 물리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국방력이라고 합니다. 군대예요, 군대.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힘이에요. 실제하는 물리적 힘입니다. 두 번째, 내부의 범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치의 힘이 필요해요. 그것이 경찰력입니다. 그러므로 군대가 경찰 역할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경찰이 해야 할 일과, 경찰은 외부의 외국 군대와 싸울 조직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내 범죄와 싸워야 됩니다. 잘못하는 놈들을 색출하고 붙잡고 이 사람을 법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침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죠. 그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 강제력의 실체는 사법 체제입니다. 법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한 사람을 감금하거나 징역에 살게 하거나 처벌을 하는 것이 국가의 권력 중에 세 번째 해당이 됩니다. 그 사법부가 형식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부의 사법 체계가 있고요. 독립된, 행정부하고 독립된 사법부의 체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법원입니다. 법원이 행정부에 속하지 않아요. 만약 법원이 행정부에 속하면 상권 분립은 이권 분립으로 시도가 되는 것이고, 법 집행은 행정수반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독재라고 하는 것은 이 상권 분립, 견제할 수 있는 이 상권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나머지 두 개를 똘마니로 만들어내는 것이 독재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행정부에서는 검찰 조직이 있어요. 검찰 조직. 검찰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한동안 때문에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우리는 검찰이 나쁜 놈들 잡는 조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쁜 놈들, 법을 어기는 놈들을 잡는 부서가 따로 있어. 그게 경찰이었어요. 경찰은 법을 어기는 놈들을 그 정도에 관계없이 물리력을 줘서 그 사람들 탈출하라고 잡아내라고 하는 게 경찰이에요. 그 검찰은 왜 있는데? 검찰은 경찰이 못하는 강력 범죄자를 탈출하는 것보다 아니야. 검찰은 경찰이 불법을 저지른지를 감시하는 데예요. 다시 얘기하면 검찰은 경찰이나 군대가 불법을 저질러서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상위 기관에서 감시하고 그걸 색출하는 곳입니다. 검찰이 나쁜 놈들 찾는 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검찰은 어떻게 합니까? 경찰 필요 없는 거야. 경찰은 자기 호봉이고 우리가 나쁜 놈들 다 잡아내서 우리가 척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법부는 법원은 왜 있습니까? 이 나쁜 놈들 자기네들 다 무슨 잘못으로 잡았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기소해. 기소하면 그것이 곧장 형량이 되고 판결이 됩니까? 검찰이 기소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을 하잖아요. 검찰이. 근데 경찰도 기소할 수 있어요. 법을 바꾸면. 그래서 검찰이 너희는 불법을 하고 있는 경찰의 과잉 행동들을 감시하라고 임무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모든 걸 다 주무르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경찰이 하는 일도 하고 심지어는 국가부가 하는 일, 군대가 하는 일도 하겠다고 할 판이야. 검찰이. 언론까지 장악을 했어요. 검찰이 이제 국정을 다 쥐고 흔드는 거잖아요. 누가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검찰에게? 누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우리나라 그 1948년도에 재헌 헌법을 만들고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역경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역경은 유감스럽게도 몇몇 정치인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물론 정치인도 큰 잘못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무장을 갖춰준 세력, 경찰과 군대가 정권을 탈취했던 뼈아픈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부정선거로 자기 대통령직을 계속하려고 했던 이승만을 비호하겠다고 4.19 때 학생들이 부정선거 집어치라고 부정선거라고 이 선거 무효라고 외쳤을 때 그 비구장에 학생들을 위해서 발포한 집단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경찰이었어요. 경찰은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이 국민이라는 걸 잊어버렸어.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은 임금님이었어. 그 당시에 대통령을 지키는 게 자기 임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 민주경찰이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까지도 왕정이었어. 박정희가 시에 대해서 죽자 그 왕이 빈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집단이 있었어요. 전두환 일당이에요. 그 사람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얻게 된 이 무기를 가지고 국민들 협박하고 실제로 광주에서는 잔인한 학살극으로 벌렸지 않습니까? 국민을 지켜달라고 총을 줬는데, 칼을 줬는데 나를 지켜달라고 했던 군대가 국민들을 학살하고 찔러 죽이고 총 쏴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버젓하게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야. 이건 그냥 족보기에 생각하면 그냥 끼끼는 먹잇감인 거예요. 자기 권력의 먹잇감. 이 사람들에게도 국가의 주인은 누구야? 통치자에게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런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고 치는데, 자, 그러면 아직도 광주 5.18의 발포 책임자, 그 당시 학살의 책임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칭찬했나요? 우리 사법부에서 이거 정말 잘못된 일이다. 어떻게 주인을 죽이는 놈들이 있냐, 타인들이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하고 해결했나요? 아직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세 번째 권력. 이미 법원, 판사들은 아시다시피 대법원장이 어떻게 처신을 해왔는지 아시잖아요. 박근혜 시절 때도. 이제 검찰의 검찰이 난동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검찰의 쿠데타라고 해도 시원찮을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난동을 방치하고 그냥 허용하고 용인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달 반 전에 이렇게 왔을 때 미사 끝나고 공조회장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요.
군대 없는 나라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7년 전, 8년 전에 와서 그 코스타리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요, 물론 군대 없는 나라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스위스도 군대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헌법에 군대를 갖지 않기로 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코스타리카가 유일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실제로 군대를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비무장을 선택한 것이지 헌법에 규정하지 않아요. 근데 코스타리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949년 11월에 반포된 헌법에 우리는 항구적으로 무장 집단, 군대를 두지 않기로 헌법에 명시한 나라입니다. 그 과정이 참 재밌어요. 짧게 그 군대를 갖지 않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코스타리카는 20세기 초망하더라도 중남미 국가 중에 제일 극심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국가에 자원이 없어요. 뭐 하다못해 금을 내다 팔거나 은을 내다 팔거나 그런 그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맨 처음에 그 나라 이름을 붙인 사람이 콜럼버스라는 사람이에요. 4번의 그 신대륙 탐험을 했을 때 4번째 도착한 곳이었는데, 그 콜럼버스가 봤을 때 자기를 마중 나온 원주민들이 금으로 이렇게 치장한 장식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눈이 번쩍 뜨인 거지. 이거 완전 금천지구나. 금천지. 그래서 코스타, 해변이라는 뜻이고, 풍요로운 해변이라는 이름으로 그날의 이름을 붙이고 원주민들을 풀었는데, 그러니까 장식물이 전부였던 거야. 금이고 은이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척박한 나라였다고 그래. 그래서 여기 식민지로도 쓸모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식민지 중에 변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1821년에 과테말라, 지금 멕시코 바로 밑에 있는 과테말라에서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서 스페인이 해방하고 자기 식민지를 포기하고 물러나요. 근데 정작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자기네가 식민지가 해방된지도 몰랐어. 3개월 동안. 나머지는 다 해방됐다고 좋다고 하는데, 코스타리카는 그 정도로 소식이 불안했던 나라예요. 근데 해방이 됐는데,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는데 먹고 살 게 없어.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처음으로 국가가 이제 연합을 해서 코코아를 심어서 팔자. 근데 재수가 없었는지 그 옆나라 베네수엘라가 코코아를 더 많이 생산해. 그래서 쫄딱 망해요. 그 코코아 국책사업이 망해. 그러니까 빚더미 허덕이게 되는데, 다행히 다른 나라에서 커피를 받아들여서 커피를 재배하게 되는데, 아직 국가가 파산 정도가 되니까 국가가 이걸 실행할 능력이 안 돼서 그때 코스타리카 정부가 채택한 정책이 이런 거였어요. 커피 농사 지면 땅 줄게. 커피 농사 지면 너희 가족 단위로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땅을 무상분배하겠다고 한 거예요. 커피를 짓는 조건으로. 그래서 중남미 국가 중에서 플랜트 농장,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커피 농장을 가지고 노예 생활처럼 커피 농장에서 착취하는 구조가 아닌 유일한 나라가 코스타리카 커피라는 나라.